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정치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때 한 번, 전직이 돼서 한 번, 두 번 구속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 인멸 염려 그 말로 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 구속영장 청구문을 통해서 드러난 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를 했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해가지고 경찰을 눌러야 한다는 뭐 이런 취지의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기각이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사를 해왔죠. 특히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가 전 부속실장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구속이 취소가 한번 됐잖아요. 그 결정이 잘못됐어.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취소 결정. 예, 그건 법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귀현 판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관례대로 구속 기한을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그분이 시간으로 계산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구속 취소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 결정문 이후에 자기 설명을 하면서 이걸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풀려 나왔는데 그게 3월 8일인데 저는 바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크나큰 부담이 될 거다. 이제 내란 혐의자가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관여도 하면은 결국 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저로 옮겨와서 여러 가지 뭐 이동하는 장면, 한강 가는 그러니까요. 장면 이런 게 예. 노출이 됐었죠. 예. 그게 결국엔 국민의힘의 부담으로 국민의힘에 돌아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큰 역할을 했고 또 지귀현 판사에 대한 또 비난 여론이 막 일어나고 하여서 민주당에서 지귀현 판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예. 여러 가지 룸살롱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오늘 새벽의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원위치한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환 혐의의 하나의 단초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던 사건이죠. 그 당시에 북한의 자작극이냐 아니면은 우리 군이 보낸 거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또 하나요. 왜 보냈다면 왜 보냈느냐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갑재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 외환 혐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 이제 외환죄라는 게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그 말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과 공모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전단을 연다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죄를 외환죄라 그럽니다. 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역적질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상공도 찍고 작년에는 여러 차례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잖아요. 예.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제대로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하나의 보복 차원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이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우리의 적이잖아요. 예.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는 헌법상 우리와 같은 국민이지만은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의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입증. 외환죄와 같은 엄청난 죄는 그 입증하는 증거도 200%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무슨 좀도둑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뭐 정치권에서 계속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기하는 내용이 보면 대충 추리입니다. 추리. 무인기가 들어갔다는 걸 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뭐 박수 치면 안 됩니까? 박수 치는 것하고 그게 외환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이른바 이겁니다. 북한과 내통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차적으로. 그것도 양쪽 이야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 김정은이를 법정에 불러서 정의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더구나 이거는 군사작전 중에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이 군의 이 상황도 고려를 하고 해가지고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북한에 이롭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란 혐의와는 달리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무슨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국익 손상이 오면은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특검의 다른 수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동안에 뭐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검에서 새롭게 들여다보는 측면이 많아요. 특히나 조갑재 대표께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가는 방향이 이 돈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부패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계된 혐의는 쉽게 말하면 이 반역입니다. 그죠? 남편은 반역이고 부인은 금전적인. 이게 부패 문제라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혐의로 지금 부부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처음인데 그러나 예. 저는 이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번 특검이 꼭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요. 자기 설명으로는 반국가단체, 반국가 세력 척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였다라고 예, 예.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두 사람의 정통한 소식통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이번에 나는 이 검찰이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6개월 이상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진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알아야 왜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지 더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중독, 권력 중독, 그다음에 유튜브 중독, 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주 그리고 어떤 주술적인 예. 영향력 이런 것이 과연 이번 비상계엄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표님, 저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정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들입니다. 제가 할 일은 우리 당원들이 그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제가 그 기반을 잘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표님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요 혁신위가 지금 윤희숙 위원장으로 출범을 예, 했고요. 비대위가 지금 동시에 있고요. 그렇죠. 또 물밑에서는 전당대회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구체적 혁신이나 인적 쇄신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 힘이 앞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소멸하든지 분당하든지 스스로 해체를 하든지 해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는 이유는 41%그 후보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MBS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예. 19%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사이에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보수 중에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탈해 버렸어요. 그럼 19%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19%는 누구냐? 예. 연령적으로 보면은 70대 이상이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TK고 뭐 이런데 TK도 이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이 3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9%가 누구냐를 봐야 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19%의 상당 부분은 저는 반 이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헌법을 부정하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밀고 있고 그 국민의힘의 당권을 쥔 사람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윤석열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막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과연 반성해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말로만 혁신하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뽑은 사람이 송은석 원내대표 예. 그 지난 1월 6일 날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관주로 몰려간 그 44명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 요직이 거의 다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이른바 이제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가 무산되면서 내려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쌍권이라는 두 사람의 퇴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그 정도가 아니죠. 뛰어넘는? 아니 45명 정도는 다음에 44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45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해야죠. 출마 안 한다고. 예. 그 정도 혁신안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걸 노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그 물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예. 그 정도 혁신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혁신이 국민의힘 스스로 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되죠. 예. 지금 그러니까 윤희숙 씨가 뭐 인적 청산 이런 데는 손 안 대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그 힘의 관계를 예, 반영하는 예, 건데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거기서 활로가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열리겠죠. 예.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명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들이 기존에 이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인물들이 그렇죠. 거의 많고요. 그럼 그 정도 후보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누가 될지 그 모르겠지만. 중에서 이제 뭐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거기서부터 당내 개혁도 가능할 거고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빠져나간 합리적 보수, 이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거짓말에 안 속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예. 지지율이 최소한 30~40%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9% 가지고 뭘 합니까? 근데 그 19%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9%의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수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보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존중하고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를 보호하려는 사람인데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성한다면 모든 보수의 가치를 다 폐기한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는 그건 가짜죠.
예. 또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또 하나 변수가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윤석열 의원 압수수색도 하고요.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줄 영향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건 뭐 지금 명태균 관계는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예. 네, 확인된 건데 그것보다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제 결의에 참석 안 한 거, 예, 예. 이것을 내란죄와 연관시켜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다룬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결국 그 목표는 내란, 동조, 뭐 공범 이쪽으로 몰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드러난 걸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예. 그걸 과연 확대할 수 있을까? 일종의 예. 공모관계로 확대할 수 있을까? 그거는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는지 하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모시고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